일막 장례식장에 낯선 여자.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앞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장례식장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대원그룹 회장 박정수, 향년 70세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로비에는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검은 옷을 입고 숙연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회장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70밖에 안 되셨는데. 안타깝네요.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장례식장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장례식답게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만 상주석 쪽을 향했습니다. 상주석에는 고인의 아내 한 명의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임에도 꼿꼿한 자세로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어떤 공허함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흰 상복을 입은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큰아들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컵을 건넸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이나 조문객들 잘 챙겨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50대 중반의 큰아들도 40을 갓 넘긴 작은아들도 어머니의 그런 목소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조문객의 행렬이 한창이던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어떤 품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완전히 낯선 얼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지? 본 적 없는 사람인데? 회사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것 같은데. 조문객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의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려진 얼굴들이었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회사 임원, 친척. 모두가 박정수 회장과의 관계가 명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문객 명부에 이름을 적지도 않았습니다. 조문금 봉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영정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명희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오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 그리고 깊은 슬픔을 담아서 그리고 일어나서 상주석을 향했습니다. 명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도.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파장은 컸습니다. 방금 그 여자, 뭐지? 회장님을 알던 사람 같은데. 표정 봤어? 완전히. 뭐랄까,
진심으로 슬퍼하던데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명희의 옆에 서 있던 큰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아세요?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속 남편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정수 회장은 자상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 가난뱅이에서 시작해 재벌 회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다고, 평생 당신만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편. 그런데 명희의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 서는 방식, 절을 올리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슬픔에 젖은 눈빛. 그것은 단순히 회사 직원이나 지인이 보내는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훨씬 더 개인적인 슬픔이었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하지만 68년을 살아온 여자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언가 그녀가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이막 완벽했던 회장, 완벽했던 남편. 박정수, 1955년생, 경상북도 안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장농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박정수는 6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먹을 것도 배울 것도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악착 같은 근성과 타고난 머리였습니다.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소여물을 먹이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심부름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1974년 19의 나이로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주머니에 든 것이라곤 3,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크게 될 거예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어머니는 울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정수는 똑똑하니까 잘 될 거다. 서울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녔습니다. 토목공학과였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1979년 24살이 된 박정수는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말단 사원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현장을 뛰어다니고 밤새 도면을 그리고 상사들의 잔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 그는 한명희를 만났습니다. 명희는 그 회사 사장의 조카딸이었습니다. 21살의 대학생이었고 서울 토박이의 중산층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박정수에게는 너무나 먼 세계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저기요. 명희가 회사에 놀러 왔다가 도면을 보고 있는 박정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도면, 신천동 아파트 설계도 맞죠? 아, 예. 맞습니다만. 저기 3동 계단 위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건축 전공이거든요. 명희는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그런 그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후후, 별 말씀을요. 아저씨 몇 살이세요? 24입니다. 어머, 저랑 3살밖에 차이 안 나네요. 아저씨라고 부를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1년 뒤 1980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명희의 부모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시골 촌놈하고 결혼하겠다고? 제 정신이야? 아빠, 정수 오빠는 달라요.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꼭 성공할 사람이에요. 에이, 건설판 막노동꾼 주제에 무슨. 하지만 명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했고 명희의 부모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초라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단칸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내가 꼭 큰 사람 될 거요. 당신한테 좋은 집, 좋은 차 다 사줄 거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만 살아도 좋아요. 아니요. 나는 당신한테 빚진 사람이요. 당신이 날 믿고 결혼해줬으니 꼭 보답할 거요. 박정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1982년 그는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자본금은 명의의 친정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공사를 따내지 못해 빈둥거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5년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하청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수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품질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이었습니다. 야, 박 사장. 자네 회사 일 제대로 하더군.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하세. 그렇게 일이 늘어났습니다. 회사가 커졌습니다. 1990년 박정수의 회사는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1995년 대원그룹으로 사명을 바꾸고 재계 3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2000년 재계 20위권, 2010년 재계 15위권, 박정수는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가난뱅이 소장농의 아들에서 재벌 회장까지 그야말로 입지전적 성공 신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명희가 있었습니다. 명희는 완벽한 내조자였습니다. 세 아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남편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접대가 있으면 함께 나갔고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재벌가의 안주인으로서 품위를 지켰고 회사 행사에서는 우아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회장님은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부인이 저렇게 훌륭하시니. 맞아요. 조강지처를 저렇게 끝까지 아끼는 회장님도 요즘 복이 드물죠. 사람들은 박정수와 한 명의 부부를 모범 부부로 칭송했습니다. 실제로 박정수는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접대부가 옆에 앉으려 하면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회장님, 그러시지 마시고. 진짜 싫다니까요. 나는 바깥 여자는 절대 안 돼요. 임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절대로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여자 관계는 정말 깨끗하시거든. 부럽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재벌가에서 흔히 일어나는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숨겨진 자식도 애첩도 소문도 없었습니다. 박정수는 정말로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명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 남편은 다른 재벌들과 달라.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명희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그래서 더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2010년쯤부터였을까요? 박정수는 회사 부지 내에 작은 별채를 하나 지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아, 그거. 나 요즘 밤늦게까지 일하잖소. 그냥 쉬는 공간 하나 만든 거요. 집이 여기서 30분 거리인데 뭐하러. 아이고, 그 30분이 아깝다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침대하고 샤워실만 있는 거요.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장들이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정수는 그 별채 열쇠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열쇠 하나 주면 안 돼요? 가끔 당신 찾으러 갈 때. 아니, 필요 없소. 거기는 정말 잠만 자는 곳이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도 됐다니까요. 그냥 내 개인 공간 하나쯤은 있게 해주시오. 명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개인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해외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싱가포르 다녀올 거요. 또요? 지난주에도 갔다 왔잖아요. 할 수 없소. 동남아 프로젝트가 바쁘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갈까요? 오랜만에. 안 돼요. 일하러 가는 건데 뭐하러. 박정수는 항상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다 보내고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소. 힘들었어요? 뭐? 그저 그렇소. 그리고 2015년쯤부터는 특정 병원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삼성병원도 아닌 강남의 한 중소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정기 검진 받으러 가는 거요. 그럼 우리 회사 주치의한테 받으면 되잖아요. 아이고, 그쪽 과장님이 대학 선배거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평생 자신만 사랑한다고 말해온 남편을, 바깥 여자는 절대 싫다고 했던 남편을. 하지만 2025년 9월 박정수가 쓰러졌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말기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남았소? 길어야 3개월입니다. 박정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소. 명희는 무너졌습니다. 여보, 이럴 수가. 괜찮소? 나도 70이면 충분히 산 거요. 안 돼요. 치료를 받아야죠. 소용없소? 의사가 뭐라는지 들었잖소. 박정수는 마지막 3개월을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외출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병원. 진통제 처방받으러.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 괜찮소. 혼자 갈 수 있소. 한 번은 명희가 몰래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게 들켰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혼자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괜찮아요. 그냥 걱정돼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명령이라. 명희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수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냈습니다.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이틀씩. 여보,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어디서요? 별채에서. 별채요? 왜 거기서? 그냥 혼자 있고 싶소. 명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남편이 왜 아내 곁을 떠나려 하는지. 하지만 따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2025년 11월 15일 박정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예, 말씀하세요. 미안하오. 무슨 말씀을? 나중에 알게 될 거요. 뭐요? 무슨? 하지만 박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여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정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장례식장에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산막, 의심의 시작, 사라진 시간들. 장례식이 끝난 뒤 명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들들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문객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대저택은 텅 비었습니다.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 가난했던 시절부터 재벌이 될 때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한 동반자. 그런데 저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명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 아니었습니다. 명희는 대원그룹의 주요 직원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업 파트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업 관계자라면 조물록에 이름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마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그녀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서재였습니다. 박정수가 평생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경영서적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들, 계약서들, 명함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명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마이너스 S병원, 2010년 5월 22일 마이너스 S병원, 2010년 8월 7일 마이너스 S병원, S병원, 그 중소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명희는 계속 넘겼습니다. 날짜들이 규칙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때로는 3번, 그리고 2015년부터는 더 자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3일 마이너스 S병원 마이너스 오후 3시, 2015년 1월 10일 마이너스 S병원 마이너스 오후 3시, 2015년 1월 17일 마이너스 S병원 마이너스 오후 3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15년 동안 빠짐없이.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기검진이라고 했었지. 하지만 정기검진을 15년 동안 매주 받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명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명희는 회사로 갔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예, 사모님. 말씀하세요. 회장님께서 회사 부진에 별채를 사용하셨잖아요. 아, 예. 그 휴게실 말씀이시죠? 거기 열쇠 있나요?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회장님께서 평소에 직접 관리하셔서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1시간 뒤 비서실장이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 명희는 열쇠를 받아들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뒤편에 있는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명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은 작은 거실과 주방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 소파에 놓인 쿠션, 주방에 정리된 그릇들.
남자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심했습니다. 명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침대, 그리고 침대 옆 서랍장. 명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명희가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편안함, 행복함, 그리고 사랑. 명희는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믿었던 남편이 바깥 여자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말했던 남편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명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사진이 더 나왔습니다. 여행 사진들, 식사하는 사진들,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15년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명희에게.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명희는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이 쓰여 있을지.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소. 15년 동안 나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소. 이름은 서윤이. 강남의 S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사람이요. 2010년에 처음 만났소. 내가 허리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였소. 그녀가 나를 간호했소.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간호사일 뿐이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녀에게 끌렸소. 당신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소.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지금도 사랑하오. 당신은 내 인생의 동반자요. 내가 이룬 모든 것의 절반은 당신 것이요. 하지만 윤희는 달랐소. 그녀와 함께 있을 때의 나는 다른 사람이었소.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였소. 부담도 책임도 의무도 없는 그냥 남자. 이기적인 소리라는 거 알고 있소. 변명할 수도 없소. 하지만 나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소. 15년 동안 그녀와 함께했소. 이 별채에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그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부였소. 나는 두 여자를 모두 버릴 수 없었소. 당신은 내 인생이었고 그녀는 내 위안이었소. 비겁한 선택이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소. 미안하오. 당신을 배신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소. 그녀와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소. 이 말이 당신에게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소.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소. 적어도 이 편지만큼은 진실을 쓰고 싶었소.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고 있소. 다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한 50년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만은 믿어주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오. 마이너스 정수. 편지가 끝났습니다. 명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자랑 15년을 명희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던졌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쟁이, 비겁한 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50년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도 누구에게도 그저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이 그 여자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여자,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던 여자, 그녀가 남편의 15년이었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50년 동안 헌신한 아내, 세 아들을 낳아 키운 어머니, 재벌가의 완벽한 안주인.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여자,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알아야 해. 전부 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희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의뢰하고 싶은 건이 있는데요. 사막. 저는 회장님의 여자였습니다. 일주일 뒤 사설탐정으로부터 보고서가 왔습니다. 명희는 호텔 커피숍에서 탐정을 만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모님.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명희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조사 대상 서윤이 55세 여. 주소 서울시 강남구동 아파트 호. 직업 전 간호사 현재 무직. 가족관계 미혼, 독신. 학력 간호대학 졸업. 경력 S병원 근무 1995-2010. 이후 퇴직. 재산 강남 아파트 한 채 시가 15억 추정. 예금 약 5억 추정. 특이사항. 마이너스 2010년부터 박정수 회장과 정기적으로 만남. 마이너스 매주 토요일 오후 대원그룹 별채에서 만남. 마이너스 2015년부터는 주 2-3회로 만남 증가. 마이너스 박 회장 사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연락. 마이너스 박 회장 사망 당일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 명희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탐정의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서윤이의 하루 일과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진,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사진, 공원을 산책하는 사진, 그리고 박정수와 함께 있는 사진들. 명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식당에서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차 안에서 대화하는 사진.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조사할 게 있나요? 그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요? 서윤혜 씨가 내일 S병원 근처 카페에 간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요. 혼자요? 예. 항상 혼자 갑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봅니다. 명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명희는 탐정에게 수고비를 지불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오후 2시, 명희는 S병원 근처 카페에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시 10분쯤 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조용히 카페로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희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윤희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명희는 일어났습니다.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윤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희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 같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윤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명희였습니다. 15년이었다고 들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장례식에 왔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계속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병원에서요. 회장님께서 허리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그래서 제가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그게 2010년? 예. 그때부터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 길더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니까. 명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싶어요. 전부 다.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냥 말하세요.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010년 3월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처치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환자와 간호사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자주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를 보러 오신 거였습니다. 명희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어느 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계속 그래서 사랑했어요? 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예, 사랑했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명희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감히 남의 남편을?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15년 동안 내 남편을 빼앗아가고. 명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명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별채에서 만났다고 들었어요. 예. 얼마나 자주?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그리고 2015년부터는 더 자주, 주 2-3회. 뭘 했어요? 거기서? 윤희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냥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이 그 여자와 무엇을 했는지. 내 남편은.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나한테 바깥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거 싫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모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도 사랑한다고. 명희는 웃었습니다. 비통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사람은. 회장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매번 저를 만날 때마다 사모님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안하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저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명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은 뭐였어요? 내 남편한테?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저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명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 50년을 함께한 아내도 아니고 새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도 아니고 그 여자를 가족이라고 불렀다고. 마지막까지 윤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곁에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병원이 아니라 별채에서 지내셨어요. 마지막 한 달 동안.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간병했습니다. 밤낮으로. 명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 자신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회장님께서는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고. 그만.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는 일어났습니다. 당신. 명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남편의 인생 15년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빼앗아 갔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명희는 윤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얻은 게 뭐죠? 이름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인정받지도 못한 관계. 그게 뭐가 남았어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15년을 함께했지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이름도 자격도 인정도 그저 텅 빈 사랑만. 오막. 유언보다 잔인한 진실. 그날 밤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안 되고. 큰아들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괜찮다고 했잖니? 명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들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오. 거짓말.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했다면 어떻게 15년 동안 다른 여자를. 하지만 편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1980년 45년 전의 사진. 25의 명희와 24의 정수.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진심이었을까? 명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의 사진, 둘째를 낳았을 때, 셋째를 낳았을 때,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행복이 진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뭐였을까? 50년을 함께한 아내, 세 아들의 어머니, 재벌가의 안주인.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여자, 의무의 대상일 뿐인 여자.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명희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갔습니다. 비서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사모님. 회장님께서 마지막 한 달 동안 별채에서 지내셨나요? 비서실장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예, 그러셨습니다. 혼자요? 비서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주세요. 아닙니다.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서윤이라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예. 회장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회장님께서 사모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명희는 웃었습니다. 허무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죽어가는데도 나는 모르고 있었네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은 아니니까. 명희는 비서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채로 갔습니다. 2층 침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죽었구나. 그 여자의 품 안에서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 미안하오. 나중에 알게 될 거요. 이제 알았습니다. 무엇이 미안했는지, 무엇을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했는지. 남편은 아내가 아니라 애인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50년 동안 헌신한 아내를 두고 명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누워서 뭘 생각했을까? 아내를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 여자를, 아마도 그 여자였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그날 저녁 명희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세 아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명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 아들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15년 동안 서윤이라는 여자랑. 그게 무슨. 큰아들 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이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 둘째 아들 민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확실한 거예요? 편지도 있고 사진도 있고 증거가 다 있다. 셋째 아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생각이세요? 모르겠다. 이 사실을 알릴 건가요? 아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고 알려봤자 좋을 게 없다. 그럼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그런 이중 생활을 했다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니? 죄송합니다. 너희가 왜 미안해하니? 잘못한 건 너희 아버지인데. 명희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거라. 나도 좀 쉬고 싶다. 아들들이 나간 뒤 명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었지만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한테 뭐였어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50년을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같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울었습니다. 한참을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의무였을 뿐이었습니다. 조강지처에 대한 의무, 새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의무, 재벌가 안주인에 대한 의무. 하지만 사랑은 다른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아내였지만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구나.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육막, 선택받지 못한 여자들. 일주일 뒤 명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산 정리를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재산은 총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예, 회사 지분, 부동산, 현금 등 모두 사모님과 세 분 아드님께 상속됩니다. 다른 사람은 없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겼구나. 15년을 함께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으니까.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셨는데 그게 명의가 좀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죠? 서윤이라는 여성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구입 자금은 회장님께서 대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짜리죠? 시가 15억 정도 됩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집 하나는 사줬구나. 그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세요. 하지만 회장님 재산으로 구입한 거라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 갖게 하세요.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다시 서윤이를 찾아갔습니다. 윤희의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예요. 한 명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들어가도 되겠어요? 아, 예. 들어오세요. 명희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희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영정 사진과 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여자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명희였습니다. 이 집, 남편이 사준 거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른 건 없어요? 돈이나? 아닙니다. 이 집뿐이에요. 유산도 받지 않았고?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명희는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고작 집 하나가 다예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사랑했으니까요. 명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 참 좋은 말이네요. 하지만 그 사랑이 뭘 남겼죠? 당신한테?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한 사랑. 그게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례식에도 제대로 못 왔죠? 예. 유산도 받지 못했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도 당신을 회장님의 여자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명희는 일어났습니다. 당신 후회해요? 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니요. 뭐라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숨어서 만나야 했고 떳떳하지 못했고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후회 안 한다고요? 예. 회장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으니까요. 명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사모님과 아드님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래도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회장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네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저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윤희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뒤 저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더 오래 안아주지 못했을까?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을 테니까요. 명희는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둘 다, 명희가 말했습니다. 선택받지 못했네요. 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50년을 함께했지만 사랑받지 못했어요. 당신은 15년을 사랑했지만 선택받지 못했고요. 결국 우리 둘 다 불행한 거예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희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겁했어요. 두 여자를 모두 원하면서 어느 누구도 완전히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남자를 사랑한 바보들이고요. 두 여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슬픔으로. 명희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예. 명희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남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한테는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명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모님, 윤희가 불렀습니다. 명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날 밤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당신, 명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영정 사진 속 남편은 변함없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명희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죠. 명희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50년 만에.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떠났지만 나는 살아야 해요. 남은 인생을. 명희는 뒤돌아섰습니다. 당신 없이. 그날부터 명희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텅 빈 승리였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 7막. 장례식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5월 명희는 대원그룹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큰아들 민호에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빨리 물러나실 필요 없는데. 아니다. 이제 너희 세대가 할 차례야. 명희는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대저택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 거기는 너무 외진데. 괜찮다. 나는 조용한 게 좋더라. 그래도 걱정 마라. 가끔 놀러와. 명희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결혼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명희는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를 심고 허브를 키우고 채소를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흙을 만지는 것도 오랜만이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순수했습니다. 명희는 또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자신의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장미가 피었다. 빨간 장미. 예전에 남편이 기념일마다 사주던 그 꽃. 이제는 내가 직접 키운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아들이 물었다. 외롭다. 하지만 평온하다. 50년 동안 채워지지 않던 무언가가 이제는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느 날 명희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윤이의 편지였습니다. 사모님께 갑작스러운 편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서울을 떠나려 합니다. 여기 있으면 자꾸 회장님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거기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려고요. 회장님께서 사주신 집은 사모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는 전부였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모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윤희. 명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태웠습니다. 벽난로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잘 가요.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날 밤 명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여보.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이제 그만해요. 명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사과 듣기 싫어요. 하지만 당신은 떠났어요. 그리고 나는 살아가야 해요. 남편의 모습이 흐려졌습니다. 잘 살아요. 여보.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명희는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일어났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 뒤 명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어머, 명희 씨 오셨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점심 만들어주러 왔어? 네.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아이고, 고맙네. 명희는 노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명희처럼 배우자를 잃고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희 씨,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죠. 하지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다 그래. 명희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 자신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명희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평온해졌다. 남편을 용서한 건 아니다. 아마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붙잡고 있지도 않는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지금을 살아야 한다. 남은 인생을 비록 혼자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명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도, 작은 해변가 카페. 윤희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윤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윤희의 옆자리에는 박정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액자에 담긴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회장님, 윤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정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괜찮아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잊을 수 있을까?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에필로그. 1년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습니다. 명희는 매일 아침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봉사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글을 썼습니다. 아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럼, 너희는? 저희야 잘 지내죠.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명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들들이 잘 자라주어서, 그리고 자신이 이제 자유로워져서 어느 날 명희는 우연히 서점에 들렀습니다. 신간 코너를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 저자 서윤이. 명희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뒷표지를 읽었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저자가 잃어버린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쓴 에세이. 명희는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를 보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15년을 사랑했고 이제는 보내주려 한다. 비록 가슴은 아프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명희는 책을 덮었습니다. 계산대로 가져갔습니다. 이거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윤희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 상처의 이야기, 그리고 치유의 이야기. 명희는 책을 다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한 남자를 사랑한 두 여자. 하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히 사랑받지 못한 슬픈 여자들. 명희는 편지를 썼습니다. 윤희에게, 윤희 씨에게. 책 잘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글이었어요. 당신이 겪은 아픔이 제 아픔과 다르지 않더군요. 우리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결국 같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용서하려 합니다. 당신을, 그리고 남편을, 무엇보다 저 자신을, 50년을 바보처럼 산 저를. 당신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자유로워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이너스 명희. 명희는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정 사진을 내렸습니다. 서재에서 앨범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명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자유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 나타난 낯선 여자는 한 남자의 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상주석에 앉아있던 아내는 한 남자의 5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히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15년도, 50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비겁하게도. 그리고 두 여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는 배신당한 아내로,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 연인으로.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상처를 안고, 아픔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완벽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생. 장례식이 끝난 뒤 진짜 유령은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령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50년을 함께한 남편의 배신을, 15년 동안 숨겨온 불륜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그 말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